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어젯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지역에 따라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주말엔 다시 장마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네, 저는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은 지금 좀 비가 그친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비는 오전에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어제 늦은 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전국적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최대 4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는 오전이 지나면 잠시 그친 뒤 늦은 밤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내일까지 최대 50mm, 대전 40mm, 경북 20mm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모레에도 계속 내리면서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이 걸쳐 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동안 제주 33도, 강릉 32도, 광주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열대야까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의 온열 질환 가능성에 대비해 영유아와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올해는 이 때이른 이 초여름 더위뿐만 아니라 장맛비도 평년보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맛비 소식을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나혜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자,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된 곳도 있는데 현재 장맛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부분 지역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약하게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5에서 최대 40mm,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한낮 기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 30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으로는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며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습도 높은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데 따른 건데 여야 대치 전국이 이어지면서 개원식이 언제 열릴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을 위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자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발언 중단시킬 수 있어요.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단독 표결에 국회를 통과했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해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예정됐던 개원식을 연기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식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불참하겠다니까 여당이 모양새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언제 개원식이 열릴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표결에 참석했는데 안 의원은 찬성, 김 의원은 반대표를 각각 던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후임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두 전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정치적 탄핵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현재 공영방송들에 대해서도 흉기에 비유하면서 노동 권력에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소개로 연단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7분 가까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두 전임 위원장의 사퇴가 정치적인 탄핵 때문이라고 규정한 이 지명자는 공적인 그릇, 공기로 불리던 공영방송이 지금은 흉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청담동 술자리 보도 등을 가짜뉴스 사례로 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이유로 내세워온 방송장악 프레임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대전 MBC 사장을 지낸 이 지명자는 지난해 8월 여당목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받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환경부 장관에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했고 농림부와 문체부를 포함한 7개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대부분 관료 출신으로 변화보단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과기부나 복지부처럼 임기 2년을 거의 채운 부처 수장들을 이달 중 순차적으로 교체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앞서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해병대원 특검법, 이 37일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야가 충돌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 연기가 됐죠.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가 된 거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일입니다. 국회 상황을 먼저 주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가 나날이 후퇴하고 있구나. 좀 한심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저는 그 다수파의 자제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개원식이 오늘이죠. 그죠? 예.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 왔어요. 개원식도 하기 전에 입학식도 하기 전에 강의를 먼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개원식을 하고 나서 대정부 질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다수파에 특히 예. 우원식 의장의 그런 의사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대정부 질문하는 도중에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입학식도 하기 전에 강의를 해놓고 네. 강의를 처음에 법학개론 강의한다 하다 중간에 갑자기 또 경제학개론으로 바꾼 아하.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특검법에 막 목을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좀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하면 예. 통과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예. 의석으로 봐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문제가 생길까 봐 예. 빨리빨리 진행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내겠다. 아. 이런 식의 그 속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수파의 문제 또 지적해 주시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절차 또 진행 방식까지도 함께 꼬집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면서 위헌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 글쎄 일단은 이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제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실에서 위헌성을 뭐 주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대통령이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헌법에 맞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수정안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것인데 예. 그냥 무조건 거부만 하면서 헌법 유린이다라고 하는 것
것들은 결과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사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최상병 사건이 벌써 뭐 엊그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벌써 예. 1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곧 네네. 있으면 일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최상병이 억울하게 죽은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길 원하고 또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외압을 행사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밝히길 원하는 것들이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할 것인데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향후 윤 대통령이 이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오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인데 어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찬성 투표를 했고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글쎄 더 국민의힘이 단단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진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이제 그걸 또 이제 표 계산을 하는 예.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어제 안철수 의원은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찬성이라고 하는 의견은 알았었는데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특검은 변협이 추천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통과된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바뀌었죠 예. 이번에. 그러니까 예. 그건 반대해야 당연하게 논리에 맞는 거죠. 김재수 의원도 찬성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어제 그렇죠.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예. 왜 그랬느냐? 특검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특검법은 문제가 엄청 많다. 예.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앞으로 국민의힘 이제 표 계산보다는 네네. 좀 얘기하신 대로 뭔가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지난번 얘기할 때 공수처 수사를 보고 예. 미흡하다 그러면 본인이 특검을 찬성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이 수사가 충분하네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미진하다 그러겠죠. 특검법 그래서 또 발의할 겁니다. 예. 그럼 현재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 그대로 할 것인지 예. 아니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든지 예. 그런 식으로 대안을 내서 민주당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알겠습니다. 반대를 반대를 하면서 표 계산만 해서는 예. 앞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수민 변호사께서는 아까 노 교수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 어차피 거대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 모습 보인다는 것은 이제 여기를 와서 표결을 가면 국민의힘에서의 그 8표라든가 어떤 또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려면 이걸 절차상에서 좀 합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똘똘 뭉치게 만들면 원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과거 21대에서 어떻게든 통과시켜보기 위해서 편지까지 보내면서 설득했습니다만 결국 예.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오히려 뭐 지금은 뭐 대통령실에서 더 강하게 나오지 않나 싶고요. 예.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때 드루킹 특검이 예. 김성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댓글 사건에 있어서 좋아요 표시를 한 공감 예. 신호를 했을 때 이게 결국 대통령과 관여된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과 관여된 거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 있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도 당연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고 다만 헌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자신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인데 예. 이거 대통령과 관련돼 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이게 자꾸 모순되는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편에서 얘기할 때는 여야 합의로 이제 결정이 된 거고 이거는 여야 합의 없이 된 것이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도 국힘 쪽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면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26시간 만에 강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곽규택 의원 특검법의 이제 입법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살펴보면 중지하겠습니다. 전열 행정부 속으로 마이크 들어온 것이 꺼주세요. 입법자의 의도였음을 종결 동의. 토론 진행중에 토론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토론이 끝나야지 토론 종결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사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마무리하라고. 자, 우원식 의장이 토론 중단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서 지금 집단 항의하는 상황 벌어졌습니다. 아까 노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행 방식, 절차, 그다음에 서두르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걸 중립을 잘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참 예. 유감스럽다, 예. 조금 문제가 있다, 아쉽다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개원식 전 국회 개원식도 전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예. 대정부 질문 도중에 특검법을 상정하고 네네. 이런 건 정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론을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것은 예. 국회법상 가능은 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려면 3분의 1 동의로 이제 시작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진행 중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종결합시다.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이후에 24시간 이후에 예.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결은 시킬 수 있지만 24시간 아까 얘기한 대로 24시간 이후에 예. 지금 토론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곽규택 의원이. 예.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토론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24시간을 가겠습니까? 뭐 10시간을 가겠습니까? 이번에 제일 길게 한 게 6시간 몇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 곽규택 의원이 토론 끝나고 나갔을 때 자 이제 더 이상 토론 진행 안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법상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 우원식 의장의 진행 방법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유감을 표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요, 지명되자마자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진숙은 이번에는 국민으로부터 또다시 탄핵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제 지명받는 자리에서 아주 작심 발언을 한 건데 이제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마치 이태원 참사가 MBC나 KBS 등에서 이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몰리도록 해서 이런 사고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유도 조작 의혹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돼서 굉장히 곤혹에 빠진 적이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니 뭐 한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비판하는 어떤 기자회견장에 사람들이 현장 집회에 몰려갔고 이걸 방송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듯이 이태원 참사도 그렇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언론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이 첫 시점부터 권력으로부터의 방송의 독립이 아니라 노동 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 거 보면 예. 굉장히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줘야 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히려 권력의 편만 드는 듯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력의 편만 드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노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글쎄 이제 뭐 이진숙 이제 지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좀 전망을 해주시는데 이게 또 이제 계속 반복되는 탄핵에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사퇴하고 이게 지금 벌써 2번 되풀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지금 뭐 민주당은 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 또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유감스럽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진숙 내정자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선전포고식으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공영방송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개혁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도 힘을 보태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 선전포고식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뭐 여러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상이 되는 게 MBC 문화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지만 MBC 문화방송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에요. 잘 몰라서 다분들 생각을 못 하시는데 그게 지금 현재 방문진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좀 100%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민영화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회사가 왜 공영방송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전엔 민영방송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과거 권력이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것이 뭐 공영방송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본적으로 예전에 민영화됐던 주식회사 형태를 되찾게 해주면 그것이 가장 큰 개혁이다. 본질적인 개혁이다. 그런 쪽은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뭐 노영방송이라고 해서 한 거 싶어가지고서 처음부터 전투적인 자세로 나가는 건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간에 이제는 이제 총선 참패 책임론 두고 신경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후보 모습 보겠습니다. 그걸 맞서본 사람,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본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때도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세우는 게 최상의 경험도 살리고 어떤 인기도 살리는 방법이다. 그랬다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분 다 이재명 대표한테 선거에서 다 지신 분들 아닙니까? 이 말씀 드리죠.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윤상현 후보는 인천의 총괄선대위원장이셨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선거 누가 책임 있느냐로 두고 당신도 선대에 책임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서로 지금 뭐 니들 때문에 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총선 패배 책임론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동훈 선대위원 지금 현재 후보가 과거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했죠. 총선 패배 책임론 얘기하니까 100% 제 책임입니다.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 얘기했으면 지금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 되죠. 근데 지금 왜 와서 뭐 당신은 뭐 공동 선대위원장 있고 당신은 인천 선대위원장 아니었냐? 그러니까 같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고요. 지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 완전히 무슨 통합의 어떤 그 절차가 보다는 내분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상황이고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누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고 결국 과거에 보면 보수 진영이 분열함으로써 어떤 탄핵을 불러왔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분열의 씨앗 어떤 이것을 뿌리면 안 된다 하는 게 서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한 행사장에서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후보 또 원희룡 후보 이렇게 잠깐 조우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시즈를 하나 올려줘 보세요. 이번 그 전대 선거인단 역대 최대 규모인 84만 3천 명.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영남이 40.3, 수도권 37. 뭐 영남이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거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남과 수도권이. 이런 상황에서의 그 전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영남이 40%니까 작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선 영남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네네. 영남 표심은 아직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을 바꿔서 다른 어떤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과 계속해서 각을 질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자중질환으로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경선 때까지는 지켜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수도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서 총선에 참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뭐 저는 확신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언을 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권을 빼앗길 거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충분히 가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수도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다만 이번에 보니까 60대 이상의 45.8%를 책임당원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좀 나이대별 어떤 책임당원들의 구성원이 좀 다양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 연령대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될 수 있어서 예. 좀 변화에 있어서는 좀 느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검사 4명 탄핵 사유를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의 경우에 음주 추태를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당사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글쎄 술 먹고 추태 부리는 것이 이 검사 탄핵의 이유가 되는 거냐, 탄핵 원인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자세하게 뭐 개인적으로 짚어볼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괘씸죄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박 그 검사의 경우에는 박상용 검사요. 음주 추태를 벌였다.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고 아무도 그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탄핵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설사 그게 사실하더라도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게 탄핵 사유입니까?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것도 중대하게 위반해야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탄핵안에다 이런 사유를 집어넣었다? 이 자체는 스스로도 민주당 스스로도 이런 탄핵안을 제출한 것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렇게 카더라 통신 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지적들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뭐 음주 추태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게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탄핵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에서 파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직무의 공정성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라 할지라도 3년 내내 수사할 수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수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검사에게 어떤 탄핵 소추를 하면서 또는 탄핵 발의를 하면서 100% 완벽한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검사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한 것은 탄핵을 소추한 게 아니라 탄핵을 발의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박상용 검사는 음주 추태보다는 허위 진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관여하거나 이런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회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뭐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근데 피고인 변호사가 그 수사 검사를 조사한다, 확인해 본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여의도에서 여의도 문법으로 정치를 했는데 이제는 뭐 여의도가 서초동 문법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서로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대타협과 협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법대로인 거거든요. 뭐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를 않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강대강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남 사건도 약에 취해 있었죠. 이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했던 의사 2명을 수사해 보니까 이들 의사 마약 주사를 놔주면서 2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합니다. 남성을 껴안는가 하면 손가락 하트를 그려 보이기도 합니다. 의사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약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일명 롤스로이스남과 람보르기니남에게 약을 투약해준 의사 2명은 마취제와 마약류를 한 병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받고 공급해서 총 2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2019년부터 4년간 75명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병원입니다. 지금은 폐업 안내문이 붙은 채 문이 잠겨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의 마약류와 56번의 마취제를 놔주는가 하면 돈이 없는 사람에겐 지불각서를 받고 외상 투약까지 해줬습니다. 의사, 간호사, 투약자 등 총 42명을 검거하였고 의사들의 재산 합계 19억 9,775만 원에 대해 기소적 추징 보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사 2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어떤 내용인지 또 김의겸 전 의원 검찰에서 조사받았는데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그렇죠.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의겸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 당시 시민언론 더 탐사라는 데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도를 이어갔었는데요. 지금 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주장의 근거로서 이와 같은 그 청담동 술자리에서 있었다라고 했던 증언을 제보를 했던 사람의 남자친구로부터 제보를 듣고 이와 같은 보도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 무렵에 그 여자친구라고 했는 이런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그걸 목격했다라는 여자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 더 탐사와 이어서 김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네, 당시 이제 김의겸 전 의원은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의 권한 남용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사의 발언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자신의 어떤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잘못됐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와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 직접 듣고 녹음했기 때문에 이걸 좀 믿었는데 이게 잘못됐을 뿐이지 자신이 고의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을 뭐 비방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경찰에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또다시 뭐 수사를 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권한 남용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는 17일에요. 한동훈 후보가 제의한 이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첼리스트 A씨 증인으로 나옵니다. A씨가 증인해서 재판부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관심이네요. 결정적인 영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출판 자유의 보장 취지에서 명예훼손의 특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 내용이 진실 그 공익적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사적으로도 면책이 되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은 면책이 되는데 결국 이 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 남자친구와 지금 그 더 탐사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보도를 하고 김의겸 그 전 의원이 계속 지금 보면은 국회 내에서 또 한 번은 또 국회 밖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어떻게 보면은 10억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이 김 전 의원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만큼의
치열한 어떤 취재를 했는지 여부 이 부분을 밝히는 점에 있어가지고 첼리스트 A 씨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가요.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이렇게 임박한 상황에서 사임을 한다는 거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들한테는 좀 흔한 일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네. 검찰 출신을 선임할 때는 주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그리고 검찰이 이제 법원으로 넘길 때 기소 의견이라든가 또 양형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남관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선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에 넘어갈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호화 변호인단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 부친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이호선 변호사가요.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상황에 또 해임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이해됩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당황스러운데요. 결국 지금 김호중 씨는 지금 영어의 몸 아닙니까?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선임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그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이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그리고 또 그럼 뭐 배우자, 직계 친족 이런 사람들은 피고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임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변호사를 신뢰하고 계속 변호를 할지 여부는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접견을 왔는데 만나 보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과 좀 달랐는지 뭐 내부적 사정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재판 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해임하는 것은 뭔가 변론 전략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김호중 씨의 첫 재판 오는 10일에 열리게 됩니다. 재판의 쟁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가졌던 게 음주운전이잖아요. 아니 음주를 했으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고 미조치했을 거 아니야. 이랬는데 결국에는 음주는 기소를 못했어요. 혐의가 빠졌죠. 얼마나 이제 마셨는지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다만 이렇게 위험운전,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나서 위험하게 운전해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과 또 도주치상, 도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뭐 도주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김호중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을 쉽게 끝낼 것인가, 그래서 이 선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신이 무죄다라고 주장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은데, 변호사들이 이제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하고 김호중 씨 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했다던 이 운전자 음주 측정 1시간 반 뒤 병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앞서 현장에서 찾았다던 제동 스키드 마크도 기름 자국을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 인도에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도로 위 액체를 밟고 지나가면서 생긴 겁니다. 경찰은 이 자국을 근거로 사고 차량이 급제동 시 타이어가 바닥에 남긴 스키드 마크를 찾았다고 했지만 30분 만에 기름 자국이라고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운전자인 차모 씨의 음주 측정을 현장에서 했다고 밝혔는데 차 씨가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37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음주 측정은 사고 직후해야 신뢰할 수 있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병원에서 차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키드마크와 음주운전 여부 등은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데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번 한 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 사고 소식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사건의 해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회부 사건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주행 참사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제 뭡니까? 네, 공포의 역주행, 브레이크는 밟았다입니다.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무고한 시민 9명이 세상을 떠났고 희생자들의 애끓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월요일이던 지난 1일 밤 9시 26분입니다. 퇴근 후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청 인근이었습니다. 네. 당시 영상을 보면 시민들이 식당과 편의점 앞 인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부수고 인도를 덮칩니다. 오토바이와 박스가 나뒹굴고 잠시 후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걸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인명피해가 너무 컸거든요. 인명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는 뭔가요? 네, 30대에서 50대 직장인 9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한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인도를 덮쳤기 때문인데 목격자는 신음소리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수라장이 이런 전쟁도 없었어. 사방대 그냥 다치신 분들이 쓰러져 갖고 신음도 없었어.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운전자인 68살 차모 씨는 인근 호텔에서 열린 처남의 칠순잔치에 참석했다 나오는 길에 편도 4차로 일방통행길로 역주행을 시작했고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역주행 거리는 200m, 사고를 낸 뒤에도 100m 가까이 더 가서야 멈춰섰습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역주행을 했다면 맞은편에서 차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던 건가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어제 경찰이 차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서 첫 조사를 했습니다. 차 씨는 운전면허를 딴 지 50년이 된 현직 버스 기사입니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어제 경찰 조사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고 차량은 호텔 지하주차장을 나오면서부터 가속을 시작했고 역주행길에 진입해서는 속도를 더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왜 이렇게 빨리 가냐는 차 씨 안에 음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사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 역주행 내내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00m를 역주행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밝히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을 잘못 들었다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길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급가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 차량이 호텔 출구를 나와서 역주행길로 접어드는 영상을 확보해 봤더니 전문가는 호텔에서 나올 때의 속도와 사고 당시 속도엔 시속 50km 이상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호텔 앞에 교차로에서는 한 52km 정도 산출이 됐고 건물 CCTV에서 통과하는 속도를 해봤더니 103km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평균 가속도가 지금 0.3, 0.28, 0.3 정도 나오는데 오는 차를 피하면서 가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는 게 네, 역주행로를 달리면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희생자들의 그 발인 어제 엄수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희생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좀 더하고 있어요. 네, 어제 오전에 희생자 9명에 대한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2명도 참사로 희생이 됐는데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5급까지 승진한 김모 사무관의 영정이 서울시청을 순회할 땐 동료 100여 명이 도열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참사 당일 김 사무관은 이달의 우수팀상과 협업상 2개의 상을 동시에 수상했는데 열심히 살았던 만큼 유족들의 슬픔도 컸습니다.
상을 뭐 받았다는 자체는 열심히 했다는 증표인데 아니면 사고를 안 당했으면 또 그것도 저한테 저녁에 전해서 자랑을 했을 건데 그것도 못하고 뭐 떠났구나. 네, 참사 당일 인사에서 부지점장으로 승진한 동료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은행 직원 4명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 파견 직원 3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힐 결정적 단서인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정밀 감정을 진행 중입니다. 네, 유족들의 애통함과 비통함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고 원인 빨리 그리고 제대로 규명이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석호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TV 대선 토론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 방송 인터뷰와 선거 유세를 이어가며 총력전을 펼칩니다. 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말 48시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건재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후보직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첫날인 현지 시간 4일. 바이든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TV 토론이 아니라 지난 3년 반 동안 자신의 성과를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s 90 minutes on stage. Look at what I've done in 3.5 years. I've led the economy back from the brink of collapse. TV 토론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아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해명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건강 문제 논란 해소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5일 저녁에는 방송 인터뷰를 하고 다음 날엔 위스콘신주 야외 유세 등에도 참석합니다. 미 언론은 이번 주말이 바이든 대선 거취에 결정적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48시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어떻게 입증해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사퇴 요구 연판장이 돌고 의회 휴회가 끝나는 8일이 시한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선 상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논란 확산에 언급을 자제하며 민주당의 혼란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낯익은 할리우드의 스타들이죠. 마블의 악동 데드풀이 원조 히어로 울버린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렇다 할 대작이 없는 이번 여름 극장가를 화끈한 액션과 입담으로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두 헐리우드 스타는 도착하자마자 프로야구를 관람하고 한복을 차려입는 등 국내 팬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쳐도 곧바로 회복하는 능력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안티 히어로. 쉬지 않는 입담으로 관객을 휘어잡아온 데드풀 역의 라이언 레이놀즈가 6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원조 히어로 영화 엑스맨 시리즈로 친근한 울버린, 휴 잭맨과 함께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I was made a goodwill ambassador to Seoul. I assume I still am a goodwill. I feel like a goodwill ambassador to Seoul. I am so thrilled to be back playing a role that I didn't think I would play again.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화끈한 액션과 영화와 현실 사이에 제4의 벽을 넘는 소통의 연출 등으로 이른바 골수팬을 만들어낸 데드풀 시리즈. 최근 흥행 성적이 기대 이하였던 마블에겐 반전의 카드입니다. But yeah, Marvel hit a bit of a rougher patch maybe than normal. They required a little bit of a reset. It was to deliver unbridled joy and audacity to audiences. This was a version of Wolverine that was the best yet. 입국 후 곧바로 고척 야구장을 찾아 한국을 즐긴 데 이어 한복을 차려입고 대규모 레드카펫 행사로도 팬과 만났습니다. 이렇다 할 대작 영화가 없는 초여름 극장가에 두 친한파 스타의 조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대한민국 시니어 모델들의 축제인데요.
서울 시니어 모델 패션 페스티벌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런웨이에 오른 시니어 모델들이 당당한 워킹을 선보이는데요. 시니어 모델은 인구 구조와 사회 인식 변화에 힘입어 요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패션쇼에는 80살의 모델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73부터 시작해 올해 7년차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니어 모델들의 활약은 보는 이들에게 도전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이들의 활동을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니어 모델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장이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일부 경남, 제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최고 40mm, 중부지방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 대전 30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습도 높은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작은 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 소서입니다. 소서가 지나면 모내기가 늦은 편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내기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소서모는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든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소서 무렵에는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삼계탕과 제철 과일인 자두, 참외, 수박이 있습니다. 여름 과일들은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좋고 제철 과일이라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온 만큼 절기 음식으로 건강 챙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